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진료한 학교폭력 피해자 대다수가 복수를 계획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환자의 증상은 우울과 불안, 대인 기피, 학교 거부 순으로 많았습니다. 최근 화재 사고가 났던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이 지난 3년간 소방시설 점검에서 불량 사항이 900건 넘게 지적됐습니다. 회사는 개선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소방 설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15%까지 상향 조정하는 일명 K-칩스법이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세액 공제 대상에는 반도체 이외에도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 등 국가 전략기술 관련 분야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것은 위험을 모든 인류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영국도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틱톡이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건넨다는 의심을 받는 가운데 영국 정부가 사이버 보안을 이유로 금지한 건데 중국 정부는 정치적 목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진료한 학교폭력 피해자 대부분이 복수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교 내 정신건강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의사단체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에서 전문의 65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설문조사한 결과 78.5%는 학교폭력 피해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90.2%는 학교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복수를 생각하는 피해자를 진료했으며 47.1%는 구체적인 복수 계획을 세우는 피해자를 진료했다고 답했습니다. 학폭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는 전문의는 70%에 이르렀습니다. 환자 증상으로는 우울과 불안, 대인 기피, 학교 거부, 자해가 가장 많았고 불면증과 분노 조절 어려움 등을 호소했다고 의사들은 전했습니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물질에 노출되면 치매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대 의대, 가천대 길병원 공동연구팀은 2014년 8월부터 32개월 동안 50세 이상의 성인 640명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노출이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대기오염 물질에 노출된 이후 대뇌 피질의 변화를 살폈는데 대뇌 피질은 대뇌 표면에 신경세포가 모여 있는 곳으로 기억과 학습 능력 등 여러 뇌 인지 기능을 담당합니다. 대뇌 피질의 변화는 알츠하이머 치매 등 뇌질환과 연관이 깊어서 보통 건강한 일반인의 대뇌 피질 두께는 평균 2.5mm지만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는 2.2mm로 더 얇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가 올라갈수록 대뇌 피질 두께가 감소했는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이산화 질소가 10ppb 높아지면 대뇌 피질 두께는 각각 0.04mm, 0.03mm, 0.05mm씩 줄어든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진은 위암 수술 환자의 5년 생존율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2003년에서 2012년 위암 치료를 받은 환자 3,220명의 수술 항암 병리 정보, 수술 후 혈액 검사 결과, 컴퓨터 단층 촬영 검사 결과 등 총 65개의 진료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5년 생존율 분석에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AI 알고리즘의 5년 생존율 예측 정확도는 위암 수술 환자 805명과 590명을 대상으로 한 1차, 2차 평가에서 각각 76%, 81%를 기록했습니다. 배달 음식 얼마나 자주 시켜 드시나요? 코로나로 외식이 어려워진 뒤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데요. 최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 부산 지역 배달 음식 전문점 250여 곳을 점검했습니다. 결과는 어땠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적발된 식당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조리대에는 녹이 슬어 있고 빨간 도마에는 거뭇거뭇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만든 음식을 먹어도 되나 싶죠.
식재료 위생도 걱정입니다. 소스통 주위로는 눌러붙은 음식물 찌꺼기들이 보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으로 13개 업소에서 17건의 위법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20곳 가운데 한 곳 정도가 적발된 겁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쓴 경우가 6건, 더러운 조리기구 사용이 7건, 식재료 원산지 표시를 지키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둔갑한 경우가 4건이었습니다. 최근 크게 성장한 배달 시장 규모를 고려하면 이 같은 위생 상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음식 배달 시장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규모가 25조 6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보다 배달의 이용 건수는 206%, 금액은 240% 증가했습니다. 이용자 1명이 한 달에 배달 음식을 이용하는 빈도는 2019년 3.1건에서 2021년 4.6건으로 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배달 음식을 먹는다는 거죠. 요즘엔 간편식인 밀키트도 배달로 많이 이용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해 경기도 내 가정 간편식 제조 판매업체 360곳을 점검했는데요. 이 가운데 54곳에서 미법 상황이 적발됐습니다. 식품 보관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매달 해야 하는 자가 품질 검사를 9개월이나 건너뛴 곳도 있었습니다. 식약처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지만 배달을 전문으로 하면 허가 아닌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어서 한계가 있는데요. 단속과 점검도 필요하지만 업주 스스로가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업장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이 최근 3년 동안 받은 소방시설 점검에서 900건 넘게 불량 사항이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타이어 측은 개선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소방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한국타이어가 외부 업체에 의뢰 진행한 뒤 지난해 11월 소방당국에 보고한 대전공장 소방시설 점검 보고서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밸브 작동 불량과 연기 감지기 동작 불량 등 모두 71건의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이 난 이 공장 가류 공정에서도 4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됩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진행된 점검에서는 169건이 적발됐는데 스프링클러가 연동된 화재 감지기의 선로가 끊어진 문제 등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진행된 점검에서도 수리와 정비가 필요한 소방시설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28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고 2021년은 38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타이어는 1년에 2번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점검한 사항으로 마지막으로 지적된 불량 사항은 지난 2월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방 점검 때마다 지적사항이 끊임없이 나왔다는 점에서 화재 당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정우택 의원은 점검 이후 수많은 소방시설 불량 문제가 모두 정상화됐는지 의문이라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방 전문가도 화재 위험이 큰 물질이 많은 공장의 특성상 적절한 설비가 갖춰져 있었는지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정말 잘 수리가 되었는지, 시설에 불량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적절한 소방시설이 애초부터 설비가 되어 있었는지 조금 점검이 필요하고 한국타이어 측이 소방시설은 정상 작동했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은 공장 내부 CCTV와 전자기록 등을 통해 소방설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날씨가 따뜻해지면 음식 재료가 금방 상할 수 있어서 식중독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식중독은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금방 좋아지곤 하는데 발열이나 장염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특히 어린이의 경우는 식중독에 걸렸을 때 적절한 수분이나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탈수나 경련 또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서 더욱더 주의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식중독 예방법과 응급조치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먼저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음식을 봄철에 상온에 2시간 이상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생선회나 굴, 조개류 같은 날 것은 조리 과정이나 준비 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네. 노약자의 경우는 대부분 음식을 익혀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음식 섭취 이후에 복통과 구토, 설사와 같은 식중독 증상이 나타난다면 끓인 물에 설탕이나 소금을 타서 마시거나 시중에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은데요. 체내 수분을 보충하기도 하는데 이 전해질 불균형까지 교정하는 데 도움됩니다. 네. 또 함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를 사용하면 회복이 지연이 되고 경과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구토는 위장 내 독소를 배출하고 또 설사는 장내 독소를 씻어내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혈변이나 발열이 심하게 나타난다면 이 항생제 투여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병문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직은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니까 방심하기 쉬운데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4위 소식이죠? 네. 이 초전도체는 특정 온도에서 전기 저항이 아예 없어지는 물체거든요. 이 자기부상열차와 양자 컴퓨터, 핵융합 장치 등을 만들 수 있는 꿈의 물질로도 불립니다. 네. 하지만 아직 과학계에서는 영하의 극저온에서 간신히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물질을 개발한 수준이어서 이 상용화까지는 아직 멀어 보였는데요. 이 미국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20.5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질소주입 루테튬 수소화물 이른바 NDLH인데요. 평소에는 짙은 푸른색을 띠고 있지만 압력을 가하면 초전도체가 되면서 분홍색을 띠게 됩니다. 이 초전도 현상을 보이는 데는 대기압의 10,000배 수준의 압력을 가해야 하는데요. 기존 이 10,000배 수준이긴 하지만 기존 초전도체 압력 조건보다는 200분의 1도 안 되는 낮은 압력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전 세계 에너지 혁명을 불러올 만한 정말 혁신인데 과학계 반응은 어떤가요? 네, 과학계에서는 놀랍다는 반응보다는 아직은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미국 플로리다대 제임스 햄린 교수는 이 사이언스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연구가 사실이라면 정말 혁명적인 결과라고 말하면서도 아직은 판단을 유보하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이 해당 연구팀이 앞서 2020년도에도 이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 논문을 실어줬던 네이처가 논문의 실험 자료를 임의로 수정한 의혹이 있다면서 논문을 철회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구팀이 다른 과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실험을 재현하기도 했지만요. 이 지식재산권을 들면서 초전도체를 다른 기관에 배포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같은 잡음 때문에 학계에서는 이 상온 초전도체 개발의 성공 여부에 여전히 진실성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좀 속 시원하게 진실성 의혹이 좀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3위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1986년에 있었던 인류 최악의 방사능 누출 사고, 이 체르노빌 원전 사태 이후에 이 사고 현장은 출입 금지 구역이 되면서 아무도 살지 않게 됐는데요. 네. 이 사고 후에 이곳에 남겨진 개들이 세대를 거듭해서 살아남아서 개체수를 늘려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국제공동연구진은 체르노빌 원전 주변 출입 금지 구역에서 이 떠돌이개 302마리의 혈액을 채취했는데요. 이 개들은 15km 떨어진 체르노빌시 그리고 45km 떨어진 슬라브티시에 사는 개들과 이 유전적으로는 뚜렷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 조부모와 부모, 자식까지 이어지는 이 3세대 혈연 관계까지 파악이 됐습니다. 연구진은 개들의 유전자를 연구하고 또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개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지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는 방사능 사고가 포유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방사능의 영향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번 조사 결과에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위 소식이죠.
네, 최근에 따뜻한 기온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통계를 보면 연중 산불의 절반 이상이 3월부터 5월, 그러니까 봄철에 몰려 있었는데요. 네. 이 봄철은 따뜻하고 강수량이 적은 데다 바람이 강해서 불이 확산하기가 좋은 조건입니다. 또 늘어나는 등산객들도 이 등산객 때문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봄철에 우리나라는 남쪽에 고기압, 북쪽에 저기압이 형성되고 또 강원도에 서풍이 불게 되는데 이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따뜻하고 건조한 강풍이 형성되는 이른바 양간 지풍의 영향으로 강원도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남부지방은 가뭄이 정말 심각한데 이 지역은 산불에 특히 조심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광주와 전남의 가뭄 일수가 281.3일로 관측 이래 가장 길었고요. 또 영남 지역도 건조한 날씨로 이 댐이 마를 우려가 있어서 당국이 주시 중입니다. 네. 가뭄이 심해질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이 됩니다. 이 전남대 연구팀이 올해 6월까지 호남을 중심으로 이 토양 수분이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고요. 또 강수량도 남해안을 중심으로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남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인 건데요. 예. 산불 원인 통계에 따르면 3건 중 1건꼴로 입산자 실화인 만큼 이 봄철에 산행을 가더라도 불은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당국은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총력 대응할 예정입니다. 네,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이제 모든 분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1위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더 똑똑해진 대화형 인공지능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챗GPT에 적용된 GPT 3.5의 업그레이드 버전 GPT-3입니다. 이 오픈AI는 이 GPT-4 버전이 미국의 모의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0%, 그리고 미국의 대입시험 읽기와 수학 시험에서 또 상위 10% 내외의 성적을 기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네, 엄청난 것 같은데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표절 등 악용 문제도 걱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교육계에서도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열렸던 디지털 인재 양성 백인 토론회에서 이 박남기 광주 교대 교수가 이 챗GPT 등이 보편화하면 저소득계층의 지적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좋은 환경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챗GPT를 활용해서 더 나은 방식으로 과제를 하고 또 표절 여부도 검사를 받겠지만 이 열악한 환경의 학생들은 인공지능에 점점 더 의존하면서 직접 역량이 퇴보를 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네. 이 해외 대학에서는 이미 챗GPT의 사용 방침을 정하고 있었는데요. 이 미 프린스턴대는 수업에 적용되는 챗GPT 지침을 강의 계획서에 명시를 했고요. 또 미 펜실베이니아대는 시각 자료와 같은 이 챗GPT가 답할 수 없는 종류의 과제를 학생들에게 주거나 또 출처를 표기하도록 하는 방식을 정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대가 최초로 이 챗GPT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고려대는 가이드라인을 교수자들에게 배포하고 또 교수가 인공지능 활용 여부를 결정해서 강의 계획서에 활용 원칙을 명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이 표절 금지와 같은 윤리 교육을 시행하고 또 인터뷰와 설문조사 같은 챗GPT가 대신해주기 어려운 과제들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이런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 교육하는 전략이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사이언스 핫5 최소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비판하면서 계획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순샤오부 외교부 군축사 국장은 1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것은 모든 인류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중국과 러시아, 한국 등 주변 국가의 우려 표명에도 일본이 의미 있는 협상을 하지 않고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 신뢰성, 환경 영향성 등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도 일본의 방류 계획이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일본이 올 봄부터 오염수를 배출하겠다고 선포한 것은 책임 있는 국가의 행동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여야가 반도체 투자에 대한 대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15%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을 3월 임시국회안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법안엔 반도체뿐 아니라 각종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담겼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여야가 반도체 시장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K칩스법을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마라톤 회의 끝에 여야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 공제율이 확대됩니다. K칩스법 반도체와 전부 다 합의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세액 공제 대상엔 반도체 이외에도 국가 전략기술 관련 분야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2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그리고 미래형 이동수단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민주당 요구사항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및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첨단 기술 이렇게 포함하는 걸로 법률로 상향 조정했다. 여야는 전쟁에 비견되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 상황을 고려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욱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의당은 특정 회사로부터 세수 감소는 확실한 도박적인 정책이라고 사실상 법인세 감면에 불과하다며 소위 협의를 거부했습니다. K칩스법은 오는 22일 DJ 전체 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집행위가 발표한 EU 핵심 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이 미국 IRA, 즉 인플레이션 억제법과 달리 역외기업에 대한 차별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산업부는 핵심 원자재법 초안은 미국 IRA와 달리 역외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나 현지 조달 요구 조건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탄소중립산업법도 EU 역내기업과 수출기업에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두 법을 상세히 분석해 업계에 미칠 위기와 기회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 주 기업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캐나다에 이어 영국 정부도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영국 관계장관은 이를 사이버 위생 조치로 불렀는데 중국은 정치적 목적에 내려진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중국의 틱톡 사용 금지 국가와 법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사업하는 것을 막을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집행위원회를 비롯한 유럽연합 EU 핵심 기관들이 금지했습니다. It was the beginning of the mandate, a very strong focus on cyber security, protecting our colleagues. 이번엔 영국이 금지에 동참했습니다. 먼저 강요와 공무원 등 정부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즉시 금지했습니다. We are also going to ban the use of TikTok on government devices. We will do so with immediate effect. It is also good cyber hygiene. 지난해 말엔 캐나다, 벨기에에서 틱톡 앱을 금지했습니다. 틱톡은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건넨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틱톡 측은 영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실망했다며 사실에 근거해 평가되고 경쟁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도 정치적 목적으로 내린 결정이고 영국의 이익을 손상시킬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편 뉴질랜드 의회도 이달 말부터 의원들의 틱톡 사용을 금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은행권의 혼란에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 발표 이후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다음 주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거란 가능성이 80%를 넘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스위스의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의 주가 폭락 등에도 기준금리를 지난달 예고한 대로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Inflation
is projected to remain too high for too long. Therefore, the Governing Council today decided to increase the three key ECB interest rates by 50 basis points in line with our determination to ensure the timely return of inflation to our 2% medium-term target. 유럽중앙은행은 지난해 7월 11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각각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그리고 이번까지 3회 연속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스위스 중앙은행이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에 500억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약 70조 3천억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한 결정이 이번 금리 인상을 추진할 자신감을 주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금융시장 긴장 상태를 모니터링 중이며 유로존의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대응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요일 25% 폭락했던 크레디트 스위스의 주가는 목요일에는 19% 반등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발표 이후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다음 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80%를 넘어섰습니다. 하루 전에 54%보다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의회 청문회에 나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건재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 can reassure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that our banking system is sound and that Americans can feel confident that their deposits will be there when they need them. 이런 가운데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으로 지목되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JP 모건 체이스 등 미국의 11개 대형 은행들이 모두 300억 달러, 우리 돈 39조여 원을 예금 형태로 퍼스트 리퍼블릭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은행권 제도 개선 TF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기자본 확대 등을 통해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 TF 3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은행의 건전성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SVB 등 미국 지역은행 파산 계기에 자기자본 확대를 통한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6년 제도 도입만 한 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경기 대응 완충 자본 활용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신용 팽창기에 은행의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고 경색이 발생하면 적립 의무를 완화해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0%인 경기 대응 완충 자본에 추가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실제 국내 은행의 연체율은 불안한 추세로 1월 말 기준 대출 연체율은 전달 대비 0.06%포인트 상승한 0.31%로 집계됐습니다. 현 시점에서 동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습니다. SVB 사태로 은행 제도 개선 TF의 대형 시중은행 과점 해소 논의 등에 영향이 있을 거란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원래 계획대로 차질 없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이 논의를 이제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SVB 사태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그 스몰 라이센스나 이제 특화은행 논의가 달라질 이유는 특별하게 없고. 은행 성과급 등 보수 체계 관련 개선 방향도 논의됐습니다. 지난해 국내 5대 시중은행은 당기 순이익 12조 6,900억여 원을 거둬 성과급의 1조 9천억 원, 퇴직금의 1조 5천억 원 넘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F는 은행 성과급이 단순히 예대금리 차에 의한 것인지 등을 고려해 지급될 필요가 있다며 조만간 관련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주택 임대 제도의 미비한 틈을 노려 이른바 건축왕, 빌라왕 같은 전세 사기 일당이 활개를 쳤습니다. 정부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일부 개정해 최우선 변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선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많은 임차인들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전세 사기 피해 방지 후속 조치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먼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권역별로 최우선 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 금액을 일괄적으로 1,500만 원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증금이 서울은 1억 6,500만 원, 광역시는 8,500만 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우선 변제 금액도 일괄적으로 500만 원 올렸습니다. 서울은 5,500만 원, 과밀억제 권역은 4,800만 원, 광역시는 2,800만 원 이하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적용 시점입니다. 최우선 변제는 해당 주택의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 일당에게 2,700여 가구가 피해를 본 인천에서는 수백여 가구가 최우선 변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왕이 소유한 주택은 거의 대부분 임대 보증금이 7, 8천만 원에 형성돼 있지만 금융기관에 근저당이 설정된 것은 대부분 주택이 준공된 시점인 지난 2011년 즈음이기 때문입니다.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인천 지역의 최우선 변제 대상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은 6,500만 원 이하였습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남성의 전세 보증금은 7천만 원. 하지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 보증금 기준은 6,5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3년 기준으로 적용을 하되 최우선 변제금의 기준은 근저당 설정으로 한다고 하면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되거든요. 원래 그렇게 법 해석이 돼야 공평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달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 확인권이 신설됐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집주인에게 납세 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앞으로의 피해 방지에 역점이 주어졌지만 이미 피해를 보고 있는 소액 임차인들을 구제하는 방안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 표결을 건너뛰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헌법 조항에 담긴 권한을 행사한 건데요. 야당과 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연금 개혁 법안의 하원 통과가 불확실해지자 보른 총리는 의회 표결을 생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의회 표결을 건너뛰고 입법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Sur le texte du Parlement, l'incertitude plane à quelques voix près. On ne peut pas prendre le risque de voir 175 heures de débat parlementaire s'effondrer. 통과한 개혁 법안은 정년을 64살로 2년 늘리고 연금을 받는 시기도 늦추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24시간 안에 내각 불신임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과반이 찬성하면 법안은 무효가 되지만 야당 의견이 갈려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Il s'agit d'empêcher l'expression de la volonté du peuple français au travers de ses représentants. Ils n'ont pas réussi à trouver une majorité parce qu'ils étaient mauvais. 2달 동안 파업과 시위를 이어온 노조와 시민 투쟁도 한층 격렬해졌습니다. 흥분한 시위대가 파리 시내 곳곳에 불을 질렀습니다. 시위를 막기 위한 경찰과 충돌하면서 다친 사람이 여럿 생겼습니다. 8개 노동조합은 더욱 강도 높은 싸움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연금 개혁 정책이 정치적 타협에 실패하면서 마크론 대통령과 프랑스 정부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artwork represents the little kids playing with the solar energy. And you know, this is kind of magic. When you arrive on site, you see this kind of panel and you can't see the end. And then from that, energy is coming. This is something magical for me, you know. The artwork is 100 meter long by 100 meter large. It's kind of huge, but because of the place, as the farm is 6 kilometers long, I have to do huge artwork. I think the biggest challenge was hot. It was 40 degrees and a little bit windy. And when I paint on sand, it's very hard to manage the wind, and I can't walk on the fresco. We know that there is a lot of impact using the energy as we used before, so we have to find a new way, to create new energy. So for me, it was very interesting, and for me, 예술에 큰 관심이 없는 분이라도 온화한 미소의 초상화 모나리자와 그 작품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보셨을 텐데요. 화가이자 수학자 그리고 과학자이자 철학자이기도 했던 다빈치는 신에게 받을 수 있는 모든 재능을 한 몸에 받았다고 할 정도로 천재였습니다.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생애와 작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소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수많은 수식어가 있는 천재 작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요. 다빈치의 작품이 또 미술품 경매 최고가 경신을 하기도 했었다고 들었거든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기도 한데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 즉 구세주라는 작품이 이 전 세계 미술품 경매 낙찰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500년경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작품은 한화로 약 5,500억 원에 낙찰돼서 당시에 엄청난 이슈였는데요. 이 낙찰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이자 국왕의 조카이기도 한 빈 살만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네. 특히 살바토르 문디에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시그니처인 스푸마토 기법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남자 모나리자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요. 2017년 크리스티 경매에서 최고가로 낙찰된 이후에 아직 그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살바토르 문디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도 기억이 나는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빈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아마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특히 미술사에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손꼽히고 있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52년 이탈리아 피렌체 근교의 빈치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이름에서 다빈치의 빈치가 바로 이 지역에서 따온 겁니다. 네, 또 일찍이 수학이나 과학, 또 음악 등 다방면의 재주가 굉장히 많았고요. 특히 그림도 무척 잘 그렸습니다. 이 레오나르도의 아버지는 이런 아들의 재능과 잠재력을 일찍부터 알아봐서 1466년에 피렌체에 있는 자신의 지인이자 이탈리아 대표적인 조각가 중 한 명이었던 안드레아 델 베로키오에게 레오나르도가 가르침을 받도록 돕습니다. 이 안드레아의 공방에서 드로잉이나 원근법 같은 미술 기법의 기초뿐만 아니라 해부학 등도 배우게 되는데요. 이때 폭넓은 배움이 훗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지식과 작업의 초석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알려졌듯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미술에만 국한되지 않고 음악이나 발명, 또 화학자나 물리학자로서의 면모도 뛰어났는데요. 워낙 호기심도 많고 관찰력이 뛰어나서 무언가에 빠지면 정말 끝을 보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또 사람의 몸을 이해하고 잘 그리기 위해서 수십 구의 시신을 직접 해부하기도 했고요. 이때 그린 해부도가 당시 의학 종사자들이 만든 것보다 더 뛰어났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대표작으로는 모나리자와 최후의 만찬 등이 있습니다. 네, 참 살면서 바빴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천재 그 자체인데
아무래도 다빈치 하면 모나리자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조금 더 모나리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모나리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요. 이 모나리자는 유화로 그려진 작품이고요. 실제로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세로 77cm, 가로 53cm 정도인데요. 현재 프랑스의 루브르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이 레오나르도의 살바토르 문디가 역대 미술품 경매 낙찰작 1위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모나리자의 금액을 매길 수 있다면 단연 1위를 차지할 겁니다. 2023년 올해 기준으로 약 1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네, 다만 모나리자는 프랑스의 법에 따라서 거래를 할 수가 없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미술품 거래 금액의 순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인 이 모나리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죽기 전까지 소장하고 있던 작품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어느 각도에서 바라봐도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묘한 눈빛과 미소가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이죠. 또 이 작품이 몽환적인 분위기를 띠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레오나르도의 시그니처인 스푸마토 기법 때문인데요. 이 스푸마토 기법은 살바토르 문디에서도 볼 수 있는 특징으로 마치 안개가 드리워져 있는 것 같은 희미한 시각적 효과가 있는데요. 이 스푸마토는 연기라는 뜻을 가진 이탈리아어입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경계선을 부드럽게 처리하는 건데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처음으로 적용한 기법입니다. 네, 그 안개 같은 느낌 때문에 다빈치의 그림이 굉장히 몽환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모나리자 작품 하면 그 그림도 유명하지만 패러디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 눈썹이 없는 그런 패러디들이 유명한데 꼭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모나리자를 떠올릴 때 말씀하신 것처럼 눈썹이 없는 그림이라고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이 레오나르도가 원래는 이 눈썹을 그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래졌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고요. 또 당시의 미적인 기준 때문에 눈썹을 가늘게 연출했거나 밀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작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바니쉬라고 불리는 코팅 처리를 했는데 이 훗날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 바니쉬를 벗겨내게 되거든요. 이때 눈썹 부분이 떨어져 나갔다는 설도 있습니다. 네. 확대한 모습은 저는 처음 보는데 희미하게 눈썹 흔적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신기합니다. 자, 그리고 천재인 만큼 다작을 했을 것 같은데 이 다빈치의 작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지만 인체 비례도도 손꼽히는 대표작 중 하나인데요. 이 인체 비례도는 1485년에 그려졌는데요. 네, 건축에도 관심이 많았던 레오나르도는 비트루비우스의 건축 10서라는 책을 보고 이런 글귀를 읽게 됩니다. 도시나 건물의 설계는 세계의 축소판인 인체 비례에 따라야 한다. 네, 이 글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 비트루비우스의 이런 철학을 직접 실험해보고자 자신의 몸을 거울로 비춰보면서 실측을 하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비트루비우스의 책에 나와 있는 수치적인 부분들이 다 맞지는 않았지만 이 레오나르도는 이 과정에서 자신만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데요. 인체 비례도에서는 이 팔과 다리를 쭉 펴고 있는 사람이 그려져 있는데 손끝과 발끝이 동그란 원과 정사각형 안에 꼭 맞습니다. 네, 특히 1대 1.618, 즉 황금 비율로 그려졌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활동하던 때가 르네상스 시대인데 이 시대에는 황금 비율을 절대적인 미의 기준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고로 2022년에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의 한 연구팀에서 17세부터 21세의 공군 훈련생 약 6만 명 이상의 신체를 측정한 결과 그 평균치가 이 레오나르도가 그린 인체 비례도의 비율과 거의 일치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신체 비율과 또 해부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5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유의미한 자료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뭐 그림뿐 아니라 공학, 수학, 또 해부학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능력들이 좀 그림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또 발명가로도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발명품들이 있을까요? 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야말로 세상 만물에 정말 관심이 많은 작가였는데요. 궁금한 게 워낙 많아서 독서도 많이 하고 특히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글로 많이 적었다고 합니다. 또 아이디어가 있으면 설계도도 잘 그렸는데요. 그중에는 낙하산 설계도와 더불어서 카메라의 시초죠. 이 카메라 옵스큐라를 고안해냈는데요. 이 캄캄한 방 한쪽 벽에 작은 구멍을 통해서 빛을 통과시키면 반대쪽 벽에 거꾸로 상이 맺히는 원리입니다. 네, 이게 바로 카메라의 원리인데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원근법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코너 이름처럼 사이언스 인 아트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과학과 예술에 통달한 천재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경북 울진 한울 3호기가 안정적인 가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원자로 재가동을 허용했습니다. 또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96개 항목 검사 결과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후속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사고 시 방사성 물질 누출을 막는 경납 건물 내부 철판의 도장 벗겨짐 등 결함 56개를 확인해 보완했습니다. 원안위는 해수 이물질을 제거하는 회전 여과망 설비에 기술 기준상 규정되지 않은 부착식 앵커볼트가 시공된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수력원자력에 다음 계획 예방 정비 기간까지 기술 기준을 만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바이오 분야 정보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R&D 쇼케이스가 서울 강남구 과총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쇼케이스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해 스스로 균열을 치유하는 콘크리트 기술과 약물을 전달하고 뇌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초경량 무선 브레인칩 기술 등이 소개됐습니다. 또 초소형 크리스퍼 유전자갑이 기술 개발로 글로벌 제약사와 최대 3.5억 달러 규모의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용삼 박사의 특별 강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R&D 쇼케이스는 바이오를 시작으로 오는 5월부터 매달 반도체와 수소, 2차 전지, 원자력, 나노 소재, 무인 이동체, 디스플레이, 우주 순서로 9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장차관급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본과 전파국장 협의체 등을 운영해 왔는데 범위나 급을 높여 과학기술과 디지털 협력에 관련한 장관급 또는 차관급 협의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협력이 논의되는 분야로는 양자, 위성기술, 인공지능, 5G와 6G 등이 거론됩니다. 카이스트가 올해 가을 학기 신규 설립한 공학생물학대학원의 석박사과정 원서 접수가 오늘 31일부터 시작됩니다. 관련 입시 설명회도 오늘 31일 오후 4시부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공학생물학은 생명과학의 인공지능과 로봇 자동화 기술 등 공학기술 개념을 도입해서 생명체의 구성 요소와 시스템을 인공적으로 설계, 제작, 합성하는 학문입니다. 카이스트는 공학생물학은 바이오 기술의 고속화와 저비용화를 실현해 기존 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과 의학, 에너지 등 전 방위적 산업에서 막대한 시장 창출이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물이 움트는 3월이지만 이맘때 황사 등 미세먼지로 불편함을 겪은 날도 많아집니다. 최근 연구 결과 이러한 미세먼지는 호흡기 건강뿐 아니라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치매 위험을 높인다고 하는데요. 일기예보를 확인하실 때 대기질도 잘 확인해 주시고 대기질이 좋지 않은 날은 외출 시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